교수님께서는 존경하는 과학자 꼽는다면 누구 꼽으세요? 저는 뉴턴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뉴턴이에요? 그분은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을 만듭니다. 그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뭘 고민했냐면 항해사들이 지구를 여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알아야 됐어요. 근데 마침 자기 친구 중에 뉴턴이 생각나서 지구의 정확한 주기 좀 계산해 줄 수 있겠냐. 근데 뉴턴이 답장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의 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흥배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지구학과 멘트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자 박승현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세 분의 과학자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서 가벼운 우리 댓글들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 좀 몇 개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 만났던 아마 과학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돋보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먹지인가요? 까만 종이에 이렇게 돋보기 대갖고 구멍 뽕뽕 내고 하는 그런 거 참 많이 했거든요. 돋보기는 어느 정도까지 뜨거워지나, 돋보기로 만약에 태양 빛을 모아서 태운다면 뭐 종이는 일단 가능한 것 같고요. 성냥에 불 붙일 수 있죠. 네, 뭐 얼마든지 가능. 성냥은 가능하고 물 끓일 수 있습니까? 물은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 물의 표면에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잘하면 뭐 물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이걸로 정말 잘하면 뭐 도저히 불이 안 붙을 것 같은 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좀 계산해 봤는데요. 사실 태양에서 지구로 보내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1m, 1m 정도 크기, 1제곱미터 그 정도 면적에 태양빛이 도달하는 게 약 1400와트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쓰는 에어컨이 보통 2000와트, 3000와트고요. 네. 물 빨리 끓이는 물주전자 그게 1000와트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m, 1m 면적에 태양이 빛이 도달하는 에너지가 그 정도라는 거라서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잠깐 계산해 본 게 그럼 1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는 돋보기를 이용을 해서 태양빛을 예를 들어 1cm, 1cm에 모으면 이 에너지 전체가 여기로 집중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1세제곱센티미터의 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온도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십만 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에? 그래서 돋보기로 돌을 녹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돌에 녹는 점이 대개 1400도 정도래요. 네. 그 온도까지 간다고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암석을 녹이는 실험했어요? 예, 그걸 한다고 해요. 그 공업적으로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촛불한기로 돌 못 녹일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온도가 낮죠. 100개 모인다고 해도 온도는 어쨌든 크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재밌는데요. 촛불은 아무리 여러 개가 있더라도 촛불의 온도는 기껏해야 거기에 멈춰 있죠. 네네네. 근데 이 엄청난 면적에 있는 태양빛을 하나로 모으면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주 좁은 영역으로 모으면 당연히 온도를 아주 높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진짜 지름 1kg짜리 뭐 이런 걸로 하나 저 하늘 위에서 모아갖고 네. 집 태우면 집도 타겠네요? 네, 집도 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 듣고 또 계산해 본 게 달빛으로는 어떨까였거든요. 달빛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달빛이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면 달빛이 태양이 공급하는 에너지에 비하면 50만 분의 1이라서 정말 작아요. 1cm, 1cm, 1cm인 예. 돌을 1m 돋보기로 녹일 수 있을까? 이거 안 녹아요. 이거는 달빛이 워낙 약해서 온도가 1도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하면 되는 거죠, 돋보기를. 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돋보기를 반지름을 한 몇십 미터 정도로만 해도 달빛으로도 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왕쿠션 맞고 오는 애잖아요, 얘는.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측정하는 달의 밝기가 예. 천문학의 별의 밝기 등급으로 보면 마이너스 12.5등급 그리고 태양이 마이너스 26.8등급 그걸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쨌든 달도 에너지를 보내요. 그게 태양의 50만 분의 1이어서 네. 아주 약하긴 하죠. 그러면 돋보기를 크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달의 표면 온도가 햇빛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표면의 온도 자체는 사실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원에 해당하는 달보다 아무리 빛을 모은다 하더라도 광원보다 더 뜨겁게 가열시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 재밌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우리가 빛을 모았을 때 태울 수 있는 거는 태양빛 자체가 뜨거워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광원의 온도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인데요. 만약에 광원이 정말 크다. 그러면 당연히 그 면적을 곱해야죠. 전체 전달되는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광원의 온도가 낮더라도 그거로부터 우리가 온도 올릴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없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남극에 가면 남극 얘기 나옵니다. 네. 남극에 가면 눈이 엄청 많잖아요. 얼음. 태양이 남극에 왔다가 반사돼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반사돼서 가는 애들 돋보기를 모아서 요 어디선가 허공에서 태우면 얘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인 게 거기가 뭐 춥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사돼서 오는 그 태양이 워낙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아, 그래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반사돼서. 반사돼서 오는 빛이? 예, 그걸로 타요. 그 정도예요? 예. 남극에서도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남극에서 더 타죠. 남극에서는 정말 잠깐이라도 뭐 선글라스를 안 끼거나 선크림 안 바르면 완전 익어버려요. 남극에서는. 사실 그 돋보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거든요. 예전에 그 앞에 있는 애 이렇게 뒤에서 몰래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나중에 한 10초 정도 지나서 이제 그때부터 뜨겁잖아요, 애가. 그쵸. 그럼 이제 전 도망가 있고. 저보단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시는데 저는 돋보기 아까 말씀하실 때 사망에 이르게 한 수많은 개미가 떠올라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반성을. 실험 정신이 강하셨네요. 아주. 자, 그리고 또 요즘에 가끔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박스 화면 같은 거 보면 녹화된 거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제 헤드라이트도 벽에 이렇게 쏘고 있는데 블랙박스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빛을 계속 쏘는 게 아니고 계속 깜빡거리는 네, 건가? 맞습니다. 사람의 눈이 1초에 25번 정도 정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나 비디오 장치나 그게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빠르면 그 카메라 셔터 속도라고 하잖아요. 셔터 속도가 사람의 눈의 특징인 25분의 1초보다 셔터 빨라지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우리 눈에는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진을 찍으면 깜빡거리게 보이죠. 아. 그래서 형광등도 네. 그 셔터 속도 아주 빠르게 해서 집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느 순간에 찍히는지에 따라 그 방의 색깔도 좀 달라 보이고 그렇습니다. 형광등은 제 육안으로 봐도 깜빡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래된 꽤 오래된 사실 형광등 깜빡거리는 주기는 우리나라 교류 전원의 진동 주기가 60Hz거든요. 그거를 정상인 형광등이라면 형광등의 깜빡임을 눈치채셨다면 상당한 능력.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근데 오래되면은 아마 더 문제가 있겠죠. 아, 진짜 어렸을 땐 너무 사실 그 안에 있는 가스 이런 거 안 좋은 거라면서요.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다 했어요, 어릴 때. 뭐 수은 그 온도계 깨갖고 그 수은 이게 손 위에 올리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유,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또르륵 굴러가니까. 중구수 네. 다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상상도 못해요. 어릴 때 위험하게 놀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여튼 그 1초에 25번 이상으로 깜빡거리는 건 우리는 이제 우리 눈으로는 맞습니다. 몰라요. 하긴 그 TV도 약간 그렇죠. TV도 주사를 할 때 뭐 이렇게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이제 화소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건 예전에 브라운관 TV는 정말 전자를 보낼 때 정말로 이렇게 쫙 이렇게 수입을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 브라운관 TV는 사진을 찍으면 뭐 절반만 나올 수도 있고 뭐 막 줄무늬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오늘도 과학을 보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이 세 분의 과학자들과 함께 재밌게 나눠볼 텐데 오늘은 혹시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과학자는 혹시 누가 있을까? 저는 이 세 분을 너무 존경합니다만 여러분도 또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들인지 혹시 우리 먼지님은 어떤 분을 제일 존경하십니까? 저는 두 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이고 한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더 궁금하신가요? 유명한 분부터 가죠 일단. 네, 좋습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라면 칼 세이건을 꼽을 수 있겠죠. 칼 세이건. 재밌는 게 마침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칼 세이건 전기 영화도 찍고 있대요. 제목이 보이저스라는 제목이라서 그 칼 세이건이 보이저 탐사 로봇 만들던 당시의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데 네. 칼 세이건 역할로 앤드류 가필드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파이더맨으로 출연했던. 네네네네. 네. 칼 세이건이 사실은 너무 대중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과학적인 업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이분이 코스모스 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애장하는 이 코스모스 원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 예,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지하철역에서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 사실 했던 중요한 연구 중에 뭐가 있냐면 태양계 연구를 되게 활발하게 했어요. 특히 이제 칼 세이건이 제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태양계가 처음 탄생할 때 태양 같은 별들은 탄생한 직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가볍고 어둡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5억 년 전 우리가 그 시생 누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쯤에 태양의 밝기를 추정해 보면 지금의 밝기보다 어두웠어야 돼요. 태양이? 네, 한 75% 밝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정도밖에 안 밝았다면 그 당시에 지구는 얼음 덩어리였어야 하거든요. 엄청 차가웠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35억 년 전의 화석을 보면 이미 그때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게 되게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Faint Young Star Paradox라고 해서 굉장히 어리고 어두웠던 태양의 파라독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이제 칼 세건이 제시를 한 거죠. 지구 내에 열이 남아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해결 안 없습니다.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칼 세건이 뭘 찾아내게 되냐면 지구가 지금보다 가까웠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는데 그것만으로도 이걸 안 설명할 돼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왜냐면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난제였던 네네네. 거거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당시에 초창기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고지구의 환경이 더 온실 효과가 증폭이 되어서 차가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온난한 기후를 유지했다. 이거를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연장해서 알고 보니 금성도 고지구와 비슷하게 온실 효과가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뜨거운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탐사를 되게 활발하게 했고 이런 행성들의 기후, 환경을 연구했던 게 천문학자 칼 세건이어서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애장품 중에 하나가 이 칼 세건이 표지 모델로 있는 타임지 잡지인데요. 1980년대 원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이에요? 네,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외국에서 그 경매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진짜? 칼 세이건이 또 이제 코스모스 같은 대중서를 통해서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쇼맨, 과학계의 쇼맨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시다 진짜. 보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서 갖고 있는 걸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이때 당시에는 무슨 광고가 맞나 했더니 담배 광고도 많고 혹시 안 유명한 사람 중에는 누구예요 그러면? 사실은 칼 세이건은 제가 3등으로 제일 좋아하는 천문학자이고요. 아 그래요? 1등으로 제일 좋아하는 천문학자는 제가 그분의 전기를 갖고 있는데 세실리아 페인 가포슈킨이라는 이분인데요. 좀 맞춰볼까요?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 비슷해요. 화학적으로 우주를 연구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우리가 천문학이라고 하면 네. 별의 과학이잖아요. 이분이야말로 별을 가장 별답게 바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별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구와 똑같이 대부분의 그 성분이 마그네슘, 철, 규소와 같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용광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실리아 페인이 뭘 발견하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쭉 분석해 보니까 금속은 거의 없다. 있긴 하지만 되게 극미량에 불과하고 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스 구름 덩어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별이 가스 덩어리라는 걸 발견한 사람인 거죠. 그거를 그냥 오로지 관측된 그것만으로 분석을 했다고요?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별의 온도는 너무나 뜨거워서 안정적인 원소만 있지 않고요. 전자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간 이온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그 물리학자 중에 사하라는 사람이 만든 이온에 의한 그 방출선 이런 스펙트럼 방정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니까 비로소 그동안 금속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가스였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세실리아 페인 관련해서 하나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를 딸 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야기를 담아요. 별은 사실 가스 덩어리였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는 헛소리였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논문 심사위원 중에 헨리 러셀이라고 되게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논문 내면 넌 졸업할 수 없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여기 마지막에 내가 봐도 이 결과는 말이 안 됨이라는 코멘트를 추가하면 졸업시켜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실리아 페인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멋진 그 논문에다가 그 문장을 추가합니다. 그래야 졸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몇 년 안에 그 헨리 러셀 본인도 세실리아 페인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실리아 페인의 논문을 인용하긴 하는데 워낙에 러셀이 유명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발견의 주인공이 러셀이었다라고들 많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언제적 분이에요? 이분이 대략 한 1930년 그때쯤에 한창 활약하시던 천문학자니까 야, 그때 이미 그때 뭐 관측기계나 이게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텐데. 네, 그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으로 제일 좋아하는 천문학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저분을 만날 수 있는 거랑 칼 세이건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거랑 만약에 택할 수 있다면 뭘로 택하시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칼 세이건처럼 유명해지는 거? 왜냐면 저는 세속적이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제가 칼세이건만큼 유명해지는 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실리아 페인처럼 훌륭한 천문학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이미 지금도 너무나 훌륭하신 천문학자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룰 수 없는 두 번째 목표를 꿈꿔보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걸 테니까 그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존경하는 과학자 꼽는다면 누구 꼽으세요? 그 물리학자 중에 꼽으라면 저는 뉴턴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뉴턴이에요. 뉴턴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봐도 상당히 놀라운 게 그분이 처음 이제 뉴턴의 고전역학을 만들 때는 그 뉴턴의 고전역학에 필요한 수학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을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적분학 같은 것도 물론 아직도 누가 먼저냐는 논쟁은 있긴 있지만 자기의 그 운동 법칙을 만들고 그걸 이제 적용하고 하다 보니까 아 미적분학이 필요하구나. 네. 그럼 만들지 뭐 그런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뉴턴의 또 놀라운 업적 중에 지금도 사람들이 꼽는 것이 뉴턴 이전의 과학에선 저 먼 하늘에서 천체에서 일어나는 운동하고 지구 위에서 우리가 뭘 던지고 할 때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운동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뉴턴에 와서 처음으로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딱 하나의 이론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운동을 하나로 통합한 그런 업적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문제를 생각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새로운 수학 공식 하나 만들고. 뉴턴 갖고 좀 일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베르누이? 예. 예. 베르누이 가문의 과학자가 여럿이에요. 그 중에 한 베르누이인데요. 제가 아는 베르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군요. 그 분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문제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어떤 곡선을 따라서 물체가 움직일 때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나 라는 문제가 그 당시 과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약간 L자형으로 이렇게 예. 훅 떨어졌다 갈 수도 예, 있고. 그거 어떤 곡선의 방정식 자체를 찾아라.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답안을 제출하는데요. 네. 뉴턴이 이 문제의 답을 찾고 오후에 그 문제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냅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뉴턴이 익명으로 보냈거든요, 답을. 네. 근데 베르누이가 그 편지를 보자마자 발톱 자국만 봐도 사자인 줄 알겠다. 근데 이게 뉴턴이 이 문제 풀었구나라는 거. 꽤 유명한 사람. 베르누이 자기가 알고 낸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은 몰랐고요. 근데 나중에 베르누이 스스로도 답을 제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몇 명이 함께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중에 뉴턴이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었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예전에 왜 편지로 그 막 과학자들 혹은 뭐 철학자들도 서로 이제 편지 많이 보내면서 이게 점점 그 지식이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좀 많이 좀 부족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뉴턴 1화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천문학자 에드먼드 헬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뭘 고민했냐면 항해사들이 지구를 여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알아야 됐어요. 그걸 알려면 태양의 중력이 작용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 친구 중에 뉴턴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중력을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정확한 주기 좀 계산해 줄 수 있겠냐. 공전 주기를. 네,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뉴턴이 답장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이미 내가 몇십 년 전에 계산해놨는데? 라고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미 본인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어디 발표 안 하고 그냥 묵혀두고 있었던 거죠. 뭐 그 정도 계산쯤이야 뭐 네. 굳이 뭘 발표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뉴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도대체? 뭔데 이 사람 뭐 부모님이 뭐 하신 분인가? 아니요, 그 가계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집안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냥 독보적 천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훌륭한 업적을 이룬 해가 있거든요. 네. 1년 안에 이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가 흑사병 때문에 그 뉴턴이 자기 고향 집에서 그 시간을 혼자 보내요. 그때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네. 물리학자들이 누구 하나 나오나? 코로나인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저 박사님께서는 누구를 좀 존경하십니까? 그래서 뭐 한 사람을 꺾긴 그렇고 이제 뉴턴을 말씀하셨으니까 뉴턴 얘기 좀 해보자면 뉴턴은 이제 물리학자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 정말 뉴턴이 물리학자이기만 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그런 피직스라는 학문이 이제 정립된 건 19세기 후반 정도. 물리학만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이 그 정도의 업적을 세운 거예요. 그분은 뭐 가장 지구과학에 큰 영향을 끼친 과학자가 누구냐? 그럼 뉴턴이거든요. 또 뉴턴이에요. 뉴턴이고 그 당시에 그 뉴턴이 물리학자냐 지구학자에 더 가까웠냐 했으면 지구학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물리 법칙을 발견해내긴 했지만 풀고자 고민했던 건 지구학적인 문제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지구의 자전이 왜 일어나는지 공전이 왜 일어나는지 뭐 중력 이런 것들은 사실 지구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학자고 지금도 가장 많은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존경한다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좀 위대한 사람이어가지고 한 명을 꼽으라면 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뉴턴은 유명하니까 뭐 제가 또 뉴턴을 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지질학의 고유성이 뭐냐를 묻는다면은 이제 초기에 있었던 제임스 허튼이라든지 윌리엄 스미스라든지 뭐 찰스 라이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궁금해하는데 과거에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게 뭐가 있다 이상한 지형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단순한 현상들이 누적되면 그게 만들어진다 그런 굉장히 단순한 지정들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그 근본적인 깔려 있고 그런 아주 단순한 사고를 더 발전시켜서 과학적인 그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을 존경을 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지질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좀 적성도 좀 안 맞고 이제 딴 길을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한 게 이제 해양연구하는 데서 인턴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바다는 전혀 몰랐는데 해양학자들이 오히려 저는 처음에 관심이 들더라고요. 해양학자. 네,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아무런 그냥 뭐 해수욕이나 하고 뭐 이런 이미지밖에 없었는데 아, 정말 바다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바다 생생하게 현재에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바다는 막 역동적인 거니까 그런 걸 밝힌 분들이 저는 굉장히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얼스사이언스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정하게 됐고 만났던 이제 월리스 브로커라는 사람이었는데 해수가 어떻게 순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큰 이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장을 처음 했던 분도 그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뭐 지질학 이런 것들은 물리나 화학은 기본이 돼야 되는군요. 그 방법을 이용하자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제일 뛰어난 학문이네요, 그죠? 다 알아야죠.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다 게 알아야 돼. 물리는 기본이랍니다.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지질학과 입학하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이제 하면서 자네는 이제 굉장히 성공 선택을 잘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뭐 물리학과 물리학을 해야 되고 화학과 화학을 해야 되고 천문학과 천문학을 해야 되는데 지질학과 오면 당신은 화학을 할 수도 있고 물리도 할 수 있고 생물도 할 수 있다. 실수가 또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다른 건 다 그냥 물리학에서 파생된 거라고 가르치시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물리에서 다 나왔지 뭐. 아 그럼요. 근데 재밌게도 물리학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지구과학 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물리학은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고 너무나도 이제 정교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정말 조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학과 입학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이 이제 슬슬 이제 꼬시는 거죠. 물리학을 해봤자 네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정말 조금밖에 할 게 없다.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 해양학 이런 것들 하면 아예 또 블루 오션이다. 너의 뛰어난 능력을 그래도 발휘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면 몇 명 넘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이제 글로 가는 거고. 오리지널은 물리고, 그죠? 귀가 얇은 학생들이고. 아니 근데 그 뭐 지금 이 논쟁이야 뭐 논쟁도 아닙니다만 과학계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다 일치해서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완전히 막 정말 죽자사자 이렇게 서로 싸우는 맞습니다. 경우들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들 뭐 있습니까? 그 뭔가 새로운 실험 같은 게 결과가 나오면 그 실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할 때 이론들끼리 경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암흑물질을 도대체 만들어내는 입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사이에 뭐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리학자로 살다가 좀 이런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우리가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논쟁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요. 서로 막 논쟁을 이어가다가도 명확한 실험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리고 이론들끼리 경합하다가 그중에 특정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설명력이 더 좋고 예측력이 더 좋고 같은 것들이 밝혀지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로 수렴하거든요. 이것도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학자들에게
과학이 어떤 거냐고 물으면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은 의심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일반 분들은 다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확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과학자가 물론 과학은 의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도 의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과학을 그 구성하는 여러 이론의 체계들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정말 확실하고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결과가 이렇더라. 그러면 사실 아무도 잘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네, 그러다가 서로 의심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이제 더 확실한 그 이론으로 정립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항상 의심하고 하지만 의심을 통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제가 과학자로 살면서 늘 관찰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싸웠던 사례는 뭐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좀 있으세요? 천문학 역사에서는 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진짜 천문학자 둘이 현피를 하러 온 거예요. 만나서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1920년 천문학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천문학. 네, 대논쟁. 너무 대단한 토론이어서 네. 이름 자체가 그레이트 디베이트입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망원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엔 보지 못했던 천체를 하나하나 찾게 돼요. 보통 일반적인 별들은 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보니까 점도 아니고 뿌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상한 구름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스 구름들도 당연히 우리 은하 안에 속한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가스 구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제 어떤 의심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 은하계 바깥에 더 먼 거리에 떨어진 별개의 은하계들이 작게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천문학자가 할로우 셰플리라는 사람이 있고요. 정반대 의견을 주장했던 우리 은하 바깥에도 은하가 있을 거다라고 했던 천문학자가 히버 퍼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너무 싸우니까 그럼 너네 둘이 만나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 앞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라고 이제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두 사람이 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까지만 해도 먼 가스 구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유명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에드윈 허블이 멀리 떨어진 그 성운까지 거리를 재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둘 중에 누가 맞는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죠. 대논쟁 때는 답이 안 나왔고 네, 대논쟁 당시까지만 해도 결론이 안 나다가 허블이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허블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허블은 그러니까 천문학자예요? 아니면 그냥 공학자예요? 아, 천문학자죠. 천문학자예요? 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은 이제 허블이 있었던 때는 없었고요. 허블은 그 당연히 당시에 쓰던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이제 그걸 검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위대한 허블을 따서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네. 거고. 하나 제가 생각난 김에 TMI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에드윈 허블은 너무 유명한 천문학자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좀 되게 재미있는 사연인데 신기하네요. 허블이 딩크족이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천문학자스러운 유언을 남기는데 어차피 나는 죽으면 별 먼지, 우주 먼지로 돌아가니까 어디에도 묻지 말고 아무데나 뿌려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마도 그 유언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허블의 제자들이, 동료들이 무덤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죽어도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묻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뭐 어디 뿌렸는지를 아예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허블의 무덤은 있긴 한 건지 어디 묻혀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지금 우주에 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리가 그를 기릴 수 있는 유일한 우주 묘비이기도 한 거죠. 혹시 어디 살아계신 건 아니겠죠? 약간 무슨 엘비스처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해양 이쪽으로 싸울 일은 별로 없죠? 굉장히 큰 제 재밌는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있는데요. 네. 일단 지구의 연령과 관련된 이제 그런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 지구의 있는데 연령. 아까 그 물리학적 사고 방식과 지질학적 사고 방식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질학은 고유의 방식이 있다. 그 19세기 때 이제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성서에 기반하다 보니 뭐 지구가 몇 살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지구도 역사가 있고 그럼 시작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얼마나 오래됐을 것이냐 이제 당연한 의문이 생기죠. 근데 지질학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질학자거든요, 이분이. 생물학자로 하지만 이 부분에 제가 8알은 지질학자예요. 네네네. 다윈은 지구가 적어도 30억 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30억? 네, 그런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려면 그런 정도 시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네. 자신은 없었죠. 그 사람 이제 마치 이제 20세기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게 비관할 만큼 19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를 꼽으라면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세기에 뭐 더 이상 밝혀진 물리학 이론은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온도 K의 그분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지구 연령 내가 계산해 줄게. 딱 도전한 거죠. 가상을 세어보자. 지구가 처음에는 액체 상태였을 거 아니냐. 우리가 현재 온도를 알고 있다. 식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딱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억 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처음에. 1억 년이면 충분하다. 예, 계산해서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근데 나중에 또 계산 몇 번 계속 수정해가지고 1억 년도 너무 길어. 몇 천만 년밖에 안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켈빈 아저씨가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자신만만하게 난 계산해서 한 거다. 니들은 관찰한 거는 근거 없는 거고 내 계산이 옳아.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윈도 감히 이제 그걸 30억 살인데 이걸 사람한테 하시고 그래요? 돼가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20세기 돼가지고 진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냥 20세기에 일어났던 이제 여러 가지 발견 중 하나가 지구의 절대 연령을 알게 된 거거든요. 지구가 46억 살이라는 걸 알게 된 건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뭘로 알았어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반감계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46억 살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켈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 방식으로는 그당시 풀 수 없었던 그건 아닙니다. 지질학적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분이 좀 부족한 물리학자였을 뿐이죠. 그렇죠. 그 물리학자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데 켈빈이 살았을 땐 원자핵의 붕괴에 대한 물리학이 그렇죠. 전혀 알려지기 전이었으니까 원자핵 붕괴를 생각을 해서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를 계산한 건 아니었고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계산을 한 거라서 나름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보면은 한계가 있던 거죠. 그 어떤 시대에 영향을 받는 물리학자의 한계지 물리학의 한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동의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지구 연령 계산한 것도 이제 물리학적 방법을 한 거니까 네네. 방사성 그 동위원소의 그 붕괴 네네. 반감경을 한 거니까 그렇긴 하고 근데 재밌게도 그 켈빈이 이제 그걸 계산했잖아요. 계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계산한 이제 뭐 어떤 물질 이온도까지 갈 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공식을 만들었는데 켈빈도 그 공식이 또 나중에 또 지구과학에 응용이 돼가지고 판구조론에서 계산하는데 또 다시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오류이긴 하지만 또 오류가 다시 또 계승되고 하는 또 재밌는 과학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몇 년 된 거냐 이런 거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뉴스에서 뭐 탄소 동위 측정법 뭐 이런 거 아니 방사성 원소 뭐 맞나요? 뭐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뭐 반감기 계산한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뭐 7,000년 됐다. 이게 확실히 맞나 이게? 저는 의심을 늘 하거든요. 탄소가 C12하고 C14의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대기로부터 탄소를 계속 받아들이니까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의 탄소 두 동위 원소 사이의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C12가 몇 퍼센트, C14가 몇 퍼센트.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 대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생체 안에 있는 두 동위 원소의 비율이 변해요. 점점 14가 줄고 12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요? 늘어나서 그 비율을 재면 죽은 지 몇 년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를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탄소 동위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C14이 그 우주선에 의해 계속 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C14는 계속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만들어진 비율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12하고 14가 비율이 이제 일정하다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건데 근데 다른 뭐 우라늄이라든지 소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주먼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주먼지? 잘못하셨네. 죄송합니다. 그것들이 사실 지구를 움직이는 힘도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힘인데 초기에 이런 비율이 있을 것인데 이만큼 붕괴를 했으니까 그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만큼 있다는 거는 그건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도 비율을 재지 않을까요? 그죠? 절대적인 양은 아니고. 비율로 하는 거예요. 비율로 하는 거고요. 저는 46억 년이니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솔직히 이게 뭐 500년, 1000년도 사실 우리가 뭐 감이 별로 없는데 46억 년은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실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정해서 그 모든 결과들이 합의된 거라서 그러면 틀릴 가능성은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그 46억 년이라는 걸 계산한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거죠. 지구의 나이를 처음 계산한 거니까.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데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구의 연령을 계산하면 이분이 인류를 구한 사람이에요. 인류를? 예. 왜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인데 지구의 연령은 납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납동위원소?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이 이제 붕괴 납으로 가는데 납 동위원소를 추정하는데 정확한 추정을 하려고 보니까 옴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주변에 납이 많은가 이름을 갖다가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그걸 썼는데 굉장히 빨리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완벽한 실험 조건을 만들자고 시간을 많이 협의해서 박사
작성하는 분은 7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계산을 딱 46년 나이를 딱 한 다음에 도대체 이 납이 어디서 온 거냐 다음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쭉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 이제 자동차 시대다 보니까 노킹 방식 물질에다 이제 납을 막 첨가제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납이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돼 있다. 납이 굉장히 중금속이고 인체 해로운 건데 그 노킹 물질을 금지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 회사들이랑 싸움을 하면서 많은 다툼을 하는. 엔진 잘 돌아가게 그렇죠. 하려면 그 연료에다가 납을 그 당시에 그렇죠.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렇죠. 엔진은 잘 돌아갈지 몰라도 사람들 다 그 날아다니는 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납을 못 쓰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투쟁을 벌여가지고 네. 한 수십 년 싸워가지고 겨우 그 한 1990년대나 와서야지 금지가 돼서 납 오염이 많이 줄어든 상태가 지금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주유소 가면 다 무연 휘발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죠. 지구 연령 측정하는 굉장히 순수한 목적이지만 거기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가끔 이제 저희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자 세대인데 그 뒤는 이제 아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무연 휘발유 그러면 연기 안 나는 휘발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종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무연 휘발유라는 게 납이 안 들어가 있는 휘발유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과학자분의 수십 년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다. 아, 진짜 큰일 하셨다. 지금도 아마 만약에 우리가 그 몰랐으면 계속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그 납들을 많이 들이마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인류가 어떤 그 고초를 갖고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아, 고맙습니다. 그분 지질학자예요? 그치, 지질학자죠. 네, 지질학자입니다. 그럼 또 물리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에피소드 뉴튼 관련된 게 뉴튼? 네, 뉴튼이 네. 워낙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온갖 문제를 다 도전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배 위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위치를 잘못하면 뭐 암초만라도 이제 좌초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확하게 이제 그 경도를 알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 뉴튼이 도전했어요. 뉴튼이 끝내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런데 못 풀었어요? 네, 뉴튼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 누가 했어요? 그거는 이제 무화하게 그 사람이 실험물을 통해 가지고 이건 했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좋은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는 육지에 놓고 하나는 배에 갖고 가면서 두 개의 시간차를 이용해 가지고 알면 된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네. 저 육지까지 다시 가는데 또 시간 걸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시계를 두 개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간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배를 싣고 가요. 그 다음에 배를 그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해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인지를 알고 근데 갖고 온 시계의 시간이랑 비교하는 거죠. 태양이 가장 남쪽 하늘에 높이 떴을 때가 낮 12시인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럼 3시간 차이가 있고 경도로 45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확한 시계를 만들면 경도를 알 수 있죠.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 근데 그 간다는 걸 뉴턴은 못했어요? 뉴튼은 못한 거죠. 배를 안 타봐서 그런가 그거는? 아마 그런 시계같이 그냥 실용적인 방식보다 아마 뉴턴은 뭔가 이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답을 천문학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찾기 했죠. 어려웠을 거예요. 네. 뉴턴이란 천재가 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과학자분들 또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과학자분들이면 혹시 누가 좀 있으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 대긴 없습니다. 네. 저 빼고요. 네. 아마 물리학자 중에서는 대중들에게 가장 이름이 알려지신 분은 이휘소 박사. 이휘소 박사.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근데 물리학에 계속 관심이 있었대요. 미국에 유학 가면서 물리학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아는 일화 중에 몇 년 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해서 힉스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이 힉스가 이 힉스 미케니즘을 제안했을 때 그 입자의 이름은 사실 좀 애매했어요. 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고체 물리학 분야에서 약간 비슷한 개념을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불러도 되나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도장을 꽝꽝꽝 때려주신 분이 이휘소 박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힉스 입자가 힉스 입자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이휘소 박사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상당히 영향력이 컸던 분이죠. 이휘소 박사가? 네, 근데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 분은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한 편지도 남겨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소설로 많이 네, 접하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이휘소 박사님을 아시는 물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핵 개발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셨고 돌아가신 것도 뭐 어디에 음모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고속도로에서 마주오는 트럭이 펑크가 나면서 침범했는데요. 그걸 CIA가 트럭의 속도와 언제 펑크가 날지까지 계산해서 뭐 그럴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또 잘못이고 이분이 핵 개발에 참여한 것도 거짓이고. 사실 이름은 많이 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인슈타인도 일했었던 프린스턴 고등과학 연구소에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그 페르미 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입자물리 이론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론 물리 학부의 부장을 맡으셨으니까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까지도.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많이 안타깝죠.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아마 더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셨을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 중에 혹시 있습니까? 사실 천문학자 분들 중에 감히 좀 소개를 드리기도 민망한 조금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피서영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아, 예, 저기 피천득. 네, 맞습니다. 네. 피천득 씨의 따님이시기도 한데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에 대한 아주 멋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대단한 집안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초창기 우주에 아주 양자 스케일로 존재하던 미세한 밀도 차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우주가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느냐 그 디테일한 것들을 만드셨던 그런 되게 멋진 물리학자, 천문학자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존경했던 저희 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짧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 이영욱 교수님이 계신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 한창 뉴스에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설명하는 암흑 에너지를 부정하겠다 뭐 이런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세실리아 페인을 좋아한다고 했듯이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의 과학자를 좋아하거든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약간 뭐 깨부수고 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영욱 교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은하에 살고 있는 구상성단이라는 별 무리 주먹밥같이 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천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뭘 발견하셨냐면 구상성단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 중에 일부가 원래 다른 은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은하가 부서지고 으스러지면서 우리 은하 속에 구상성단이 양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놀라운 기원을 밝혀내면서 은하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작은 은하가 부서지고 반죽되면서 지금의 커다란 은하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도 발견을 하셨었고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주 가속 팽창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뭐라고 하냐면 1학년 때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냐면 너무 천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속된 말로 천문 뽕에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낚여서 천문학과 대학원까지 이제 직행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분의 수업을 1학년 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들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구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1학년 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대학원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다 지구가 있기에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학이 최고죠. 자기가 하는 게 최고죠. 네. 아, 오늘은 또 이 과학계에서 각 분야에서 또 있었던 치열한 논쟁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았다는 걸 좀 알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